전설야담 특집 해학이 담긴 웃기는 이야기. 방귀 시합을 비롯해 웃기는 이야기 총 17편을 모았습니다. 전설야담 방귀 시합 나가겠네. 방귀오원. 인체의 뱃속에서 음식물이 발효되며 생긴 공기가 항문으로 나오는 기체를 방귀라고 합니다. 방귀의 오온은 한자어 방귀, 즉 방출한 기운입니다. 1446년 편찬된 속보상절에 방귀라고 표기됐으며 근대에 이르러 방귀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방귀를 요란하게 낄 때 방귀 시합 나가겠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합니다. 조선 마렵 야담지 푸담에 수록된 해서 기문에 따르면 황해도 봉산에 사는 방약장이 늑개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약장은 지방 향약 단체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이며 방약장의 경제적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예쁘고 영리해서 다행으로 여겼는데 어인일인지 딸의 엉덩이가 유난히 발달했습니다. 방씨 처녀가 14살 때 산으로 가서 나무를 캤을 때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주저앉아 밑에 땅 기운을 쐬자 뱃속이 트릿하고 방귀가 나올 듯하였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점점 심해지기에 처녀는 혹시 누가 들을까 싶어 엉덩이를 숲 방향에 대고 방귀 한 방을 뀌었습니다. 그런데 방귀가 무척 요란하여 흙먼지가 날렸고 꽁 2마리가 놀라 죽었습니다. 방씨 처녀는 생각하기를 자기 집이 가난하여 평소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처지를 하느님이 가엾게 여겨 뱃속에 큰 방귀를 마련하여 이런 꽁이라도 먹게 해주었다고 여기며 뜻밖의 횡재를 기뻐했습니다.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이 들고 온 꽁을 보더니 이상히 여겨 추궁했습니다. 참으로 수상하구나. 내가 꽁을 잡을 리는 없고 혹시 어떤 사내놈을 사기어 그 놈이 주었느냐? 모녀 사이에 무엇을 속이랴? 사실대로 말해보렴. 딸은 있었던 그대로 말하며 탄식했습니다. 남들은 소리 없는 도둑방귀도 뀌고 기껏해야 풀쑥방귀나 푸드덕 방귀를 낀다는데 무슨 병인지 제가 낀 방귀가 그렇게 요란스러우니 어찌하오리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큰일이구나. 깜짝 놀란 어머니가 반신반의하며 아버지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자 아버지가 매를 들고 딸을 문초했습니다. 방귀 소리가 천둥만은 못할 터인데 천둥에 죽지 않는 꿩이 어찌 방귀에 죽었겠느냐.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니 집안 망신당하기 전에 끝을 내어야겠구나. 아버지가 믿지 않고 화를 내자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어찌 부모를 속이겠습니까? 제가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귀를 뀌면 부모님도 위험하고 이웃 사람들도 놀랄 테니 호젓한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버지가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마병으로 있을 때 총소리에도 놀라지 않았고 마상제의 징소리에도 놀라지 않았는데 내 방귀 소리에 놀라겠느냐. 어서 한방 뛰어 보아라. 이곳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딸이 강력히 주장하여 세 사람은 이윽고 산속 호젓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어서 한방 내놓아라 라고 말하니 딸은 부모를 멀찌감치 세우고 부모의 반대 방향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방귀 한 방을 뀌었습니다. 그 직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에 흙이 날렸고 부모는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딸이 여러모로 애쓴 끝에 부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참 뒤에 깨어난 아버지는 그런 방귀는 그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딸은 부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후 방귀 뀌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습니다. 방씨 처녀는 19세에 강물 건넌 마을 배풍원의 외아들과 결혼했는데 혼산날 부모는
딸이 방귀 낄까봐 무척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혼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부모는 첫날 밤을 치르고 시집으로 간 딸이 방귀를 참지 못하는 이 생길까 싶어 내내 불안해했습니다. 방 씨는 시집에서 여러 달 지나는 동안 속이 계속 거북했으나 방귀 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침 여름이 되어 시부모가 마당에 자리 깔고 누웠는데 소나기가 내리려고 천둥 번개가 요란했습니다. 방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둥이 칠 때 방귀를 뀌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래서 방 씨는 하늘을 지켜보다가 번개가 번쩍한 직후 천둥에 맞춰 재빨리 엉덩이를 돌려 참고 참았던 방귀를 뀌었습니다. 방 씨는 시원한 배출 쾌감을 느꼈지만 그 바람에 큰 나무가 휘청였고 느닷없는 큰 소리에 시부모는 기절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남편과 하인은 어디로 날려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찾아 나선 방 씨는 다행히 집 앞 길가 잿더미에 떨어진 남편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눕혔습니다. 얼마 뒤 정신을 차린 시부모와 남편은 이번 천둥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이었고 생각하기도 싫다며 몸소리를 쳤습니다. 방 씨는 시치미를 떼고 가족들이 자기 방귀임을 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인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천둥이 아니고 세아씨 방귀였습니다. 세아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엉덩이를 내어놓고 한 방 뀌자 그 바람에 소인이 날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인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죽을 터이니 이제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풍원이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비어미는 늙었으니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만 너는 처지가 다르지 않느냐. 내 아내가 얼굴도 곱고 착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구나.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으니 부득이 친정으로 보내야겠구나. 방 씨는 별 수 없이 시부모와 남편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방 씨는 친정으로 가는 길에 관청 하인들이 모여 절벽 위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 씨가 까닭을 물으니 한 하인이 절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원님이 병환이 있어 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는데 유명한 의원이 말하기를 절벽에 있는 돌배를 먹으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하여 저 높은 절벽에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궁리 중입니다. 원님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에 방 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자기가 따주겠다며 하인들에게 절벽 밑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하인들이 모두 그리로 가자 방 씨는 배나무를 향해 엉덩이를 조준한 후 방귀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난데없는 방귀 바람을 맞은 돌배는 나뭇가지에서 떼어져 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벽 밑에서 돌배나무를 쳐다보던 하인들은 뽕소리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돌배를 주었고 방씨 여인에게로 가서 100배 살해하고 무명 10피를 답례로 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방씨는 시집간 처지이므로 무명을 친정이 아닌 시댁에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방씨는 시댁으로 돌아가서 시부모에게 무명을 얻게 된 사연을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쫓겨난 상황에서도 시댁을 생각한 며느리에게 감동했습니다. 하여 친정에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청 하인들 입을 통해 방씨가 어마어마한 방귀를 낀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큰 방귀로 유명한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방귀를 켜러보자며 방씨를 찾아왔습니다. 방씨는 대결을 사양했으나 남자가 먼저 방귀를 쏘았습니다. 그 방귀를 타고 결국 공이가 날아오자 방씨는 재빨리 방귀 두 방을 연달아 쐈어 키를 날려 결국 공이를 맞고 이어 반대편으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남자도 방귀를 뀌어 키와 함께 날아오는 결국 공이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공방이 몇 차례 되풀이되자 방씨는 대결을 끝내고자 방귀를 매우 세게 끼어 시와 절국 공의를 바다로 날려보냈습니다. 남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갔으며 방씨는 시부모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자손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설화에 연유하여 누군가 요란하게 방귀를 뀌면 방귀 시합 나가겠네, 방귀 시합 나가겠다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바닷물 속에 떨어진 절국공이는 숭어가 됐고 넓적한 키는 넙치가 됐다고 전합니다. 전설야당 신통방통 점쟁이의 비밀. 산통 깨지다 오원. 한 마을에서 매우 사이좋게 지내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똘똘한 또리와 생김새로 인해 두껍으로 불리는 소년이 그들입니다. 침착한 또리는 공부를 잘했고 낙천적인 두껍은 놀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길 좋아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은 무척 친하게 어울렸으며 한 핏줄은 아니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리는 과거 합격 후 벼슬살이를 시작해 점차 탄탄한 출세기를 걸었습니다. 이에 비해 두껍은 여기저기 지형을 많이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몇 자리를 봐주거나 점쳐주는 일로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청소년 시절 공부 잘한 사람이 대체로 더 좋은 직업을 차지하는데 두껍은 그걸 간과하다가 고생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잠시 돌아온 또리는 어린 시절 친구 두껍이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리는 두껍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나 곡식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터이므로 그보다 확실한 뭔가를 고심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또리는 다음 날 말을 타고 근처로 나들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돌아오자 하인들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또리는 말을 나무에 메어둔 채 잠깐 낮잠을 잤는데 그 사이 누군가가 훔쳐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하인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서 마을 곳곳을 뒤졌으나 해가 질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인들로부터 말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또리는 차선책으로 점을 쳐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리는 두껍이란 점쟁이가 용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에게 가서 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황당하게 생각했지만 상전의 지시이기에 시키는 대로 두껍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두껍은 산통을 흔들면서 점을 쳤습니다. 산통점에서 사용하는 산통은 상가지를 8개 넣어두는 나무통인데 그중 하나를 뽑아 효를 얻고 궤를 만들어 역소에 적힌 궤문으로 점을 칩니다. 산통이 깨지면 점을 칠 수 없는 까닭에 속수무책으로 다 틀렸다는 뜻으로 산통 깨졌다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얼마간 산통을 흔들던 두껍은 서서히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황당에서 동쪽으로 100보 떨어진 소나무 근처에 있으니 빨리 가서 데려오시오. 하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단 점쟁이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그 소나무에 말이 묶여있는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껍은 용한 점쟁이로 널리 소문났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찾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까요.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거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온 덕분에 두껍은 돈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두껍은 대충 둘러댔지만 사람들은 점쟁이의 명성을 맹신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르나 봅니다. 그 고을 사또가 인장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다가 통인에게 용하다는 두껍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통인은 지방관아에 딸려 수령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인을 뒤따라
관하로 걸어가던 두곱은 인장 찾을 방법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이 문제야. 앞에서 그 말을 들은 통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두곱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통인의 이름은 방범인데 점쟁이가 방법을 언급하자 긴장한 나머지 자기 이름으로 잘못 알아듣고 지레 겁먹어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얼마 전 사또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너무 화나서 인장을 숨겼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 자신이 벌인 짓이라는 걸 감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두곱은 알았다면서 차후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또 앞에 대령한 두곱은 마치 점으로 알아낸 것처럼 통인이 가르쳐준 곳에 인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전이 가서 인장을 찾아오자 사또는 크게 기뻐하다가 돌연 누가 범인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놈이 그랬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곱은 속으로 당황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그것은 점괘에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석연치 않은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깃들을 거닐다가 우연히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하자 하인을 시켜 돌로 두꺼비를 누르게 했습니다. 다시 동원으로 돌아온 사또는 두껍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뒤뜰에 무엇을 감춰 놓았는지 말해보거라. 예기치 못한 사또의 돌발 질문에 두껍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또리 때문에 두껍이 죽게 생겼구나. 모두 조용히 있었기에 그 말은 동원에 앉아있는 사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돌 때문에 두꺼비가 죽게 생겼구나로 알아듣고 감탄했습니다. 귀신 같은 재주이고 정말 대단하구나. 사또는 두껍을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잠깐 어리둥절한 두껍은 이내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고 인사한 후 관아를 물러나왔습니다. 이후 두껍은 겁나서 점쟁이를 관두고 농사지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보답받지 못하는 은덕은 없다. 안성 고을 청룡사 승려 종회가 이씨 성의 관리와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이씨가 그 고을원으로 부임하자 종회는 남들에게 두 사람 사이를 크게 자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내 친구이니 이제 절간일을 잘 돌보아 줄 걸세. 종회는 기쁜 마음으로 이씨가 부임하는 날 동원들 앞에 엎드려 뵙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종회의 기대와 달리 두세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인 사또는 모른 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종회는 벌컥 화를 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겨우 한 고을 원이 됐다고 일이 교만해지는가? 어디 두고 보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가 그 고을을 순시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종회는 쥐똥 두 대박을 구한 후 하얀 가루를 발라서 빛깔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흰 종이에 싸서 겉에다 다음과 같이 써서 사또에게 보냈습니다. 산중 사람이 유행이 법제한 콩을 얻었는데 같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법제는 1차로 가공한 한약재를 정해진 방법대로 가공 처리한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귀한 약재라는 생각에 사또는 크게 기뻐하여 이것을 감사에게 바쳤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감사는 몸에 좋다는 말에 그날 저녁 신분 바른 쥐똥을 먹다가 고약한 맛에 구역질했습니다. 불쾌해진 감사는 사또를 원망했지만 차마 부끄러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또도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당혹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급성 이질에 걸려 설사로 심한 고통을 겪자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종회를 불렀습니다. 종회는 그래도 병이 위급하니 친구를 만나자는 것이로구나 라고
가엾게 생각해 즉시 달려갔습니다. 사또는 홀로 누워있다가 찾아온 친구 종이의 손을 잡아 앉게 하더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늙은이 엉덩이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처방의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더군. 대사는 내 친구이니 뒤를 좀 보아주게. 대사는 눈이 어두웠기에 사또의 엉덩이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 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또가 잔뜩 힘쓰니 설사줄기가 우박처럼 대사를 쏘았습니다. 대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머리와 얼굴에 모두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또는 소매자락으로 천천히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시경에서 보답받지 못하는 덕이 없다라고 했기에 그대가 내게 선사한 쥐똥을 이 오물로 갚는 것이네.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고금소총, 기생 이름을 목에 새기다. 한재상이 황해도 해주에서 관찰사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해주는 수양매월이라는 최고 군목으로 유명하기에 조카가 재상을 찾아와서 그 목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상은 한 괴짝 수양매월목을 가지고 왔지만 달라는 사람이 많은 데다 자신이 쓰려고 거절했습니다. 그건 어렵겠구나. 조카는 아쉬워하며 일단 돌아섰다가 얼마 후 숙부가 출타한 틈을 타서 숙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숙부께서 방백이 된 뒤 해주에서 기생 2명에게 매혹되셨는데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매양 잊지 못하고 먹의 표면에 기생 이름을 찍어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이름은 수양과 매월이라 합니다. 재상 부인은 조카의 말을 반신반의했기에 곧 괴짝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에 가득 찬 목에 모두 수양매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게 분노한 재상 부인은 괴짝을 들어 통째로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버림받아 땅에 떨어진 목은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버려진 목 중에서 온전한 것만 절반쯤 주워 소매에 가득 넣어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재상은 마당에 목괴가 매동댕이 쳐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부인은 재상을 노려보면서 비꼬아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기생 이름을 어찌 손바닥에 새기지 않고 목에 새겼소. 그 말을 듣고 재상은 조카의 짓인 줄 바로 알아채고 아내에게 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주부에 큰 뒷산을 수양이라 하는데 그 산에 매화와 달로 목 이름으로 삼은 지 오랜 일이요. 그러면서 재상은 아내의 오해가 풀리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재상 아내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거짓말로 둘러대지 말라면서 아직도 기생들을 잊지 못했냐면서 계속 꾸짖었습니다. 재상은 그게 아니라면서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재상 아내의 타박은 그날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틈만 나면 계속됐기에 재상은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형제자매의 아들딸을 가리키는 조카라는 낱말은 조카에서 비롯됐습니다. 발족, 아래하, 문자 그대로 발 아래에 있음을 나타낸 말이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라는 무릎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의 곁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로 부모의 보호 영역을 의미합니다. 고금소총, 원앙금침에 머리 셋이 나란히 회포를 풀다 오원. 만전기자원은 1614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1617년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옳지 못하다고 간언하다 파직당하여 한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홍원과 길주에서 유배 생활하다 풀려나자 강릉으로 돌아가 응거했습니다.
이때 여염집에 붙어 살았는데 오성대감 이항복이 위로해 주려고 기자헌의 우거를 찾았습니다. 우거는 타양의 임시로 거처하는 집 혹은 자신의 주거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기자헌은 오성대감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거가 몹시 비좁아 처첩이 단칸방을 함께 쓰는 구차한 형편이라고 말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술 한잔 마시며 잠시나마 회포를 풀었습니다. 회포에서 품을 회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고 안을 포는 가슴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음이 회포입니다. 그런 그리운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지내다 가슴에서 꺼내 보따리 풀듯 풀어놓는 것은 참았던 속마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여 회포를 풀다라는 관용어가 널리 쓰였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하루를 보낸 오성대감은 다음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어 기자헌에게 보냈습니다. 단칸방에서 이부자리를 펼치고 세 사람이 함께 누운 모습을 표현한 이 시는 재치가 넘쳐 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오성대감의 표현력은 새삼 주목받았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아니한 2월이라 하늘 아래 저 하나 첩 하나 오이 그리 정다운 곳 원앙금 침 위엔 머리 셋이 나란히 빛이 이불 속에는 6팔이 얽혔구나. 입을 열어 웃으면 품 자가 되고 몸을 비켜 누우니 천자와 비슷하다. 동쪽 끝에서 벌리면 서쪽에서는 안달이로다. 고금 소총 제발 죽여주시당. 조선 초기 이름난 재상 맹사성이 고향 온양에서 서울로 갔을 때 일입니다. 도중에 비를 만났기에 잠시 피하고자 용인의 어느 객주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잘 차려입은 행색의 젊은 선비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소한 옷차림으로 한 방에 들어온 맹사성을 보더니 가볍게 대했습니다. 젊은이는 업신여기는 태도로 맹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늙은이, 심심한데 얘기나 할까요? 맹사성이 너그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그러자고 대답하자 젊은이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말끝에는 반드시 공자와 당자를 붙이도록 합시다. 그거 좋지. 젊은이는 어디 가는고? 서울로 간당. 무슨 일로 가는고? 녹사 벼슬 얻으러 간당. 젊은이가 얻기를 원한 녹사는 경화전에서 기록을 담당하거나 문서, 전곡 등을 관장하는 서리직 관직입니다. 녹사에 선발된 자들은 지방 출신이나 가문이 변변치 못한 이들, 특히 과거에 자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잘 아는 맹사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자리 만들어 줄고. 얘기 늙은이, 실당. 그 직후 비가 그쳤기에 두 사람 대화는 여기서 멈췄고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맹사성이 조정에 나가 앉아 있을 때 어떤 젊은 선비 한 사람이 벼슬을 구하러 들어와 엎드려 있었습니다. 맹사성이 자세히 내려다보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맹사성은 목을 쑥 뽑으면서 젊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찌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비로소 용인에서 농담하던 그 늙은이가 맹정승이었음을 깨닫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죽여주시당. 죽여주시당. 고금 소총, 인사는 개아들 같지만 어느 고을에 부임한 사또가 따스한 봄날 관기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또가 대령한 여러 기생을 둘러보니 별다른 기대를 안 했는데 미인이 생각보다 많은지라 몹시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문득 자신의 외아들이 기생들에게 매혹되어 공부를 등한히 할까 우려되었습니다. 젊은이 세계 빠지기 더 쉬울 텐데. 곰곰이 생각한 사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방으로 먼저 들어간 후 기생을 한 명씩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또는 기생을 가까이 앉히고는 한 차례 입맞춤하고 이어 가슴과 아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기생은 차례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아들놈이 아이의 기생을 넘볼 마음조차 갖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열심히 그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비록 기생일지라도 아버지와 인연을 맺은 여인을 아들이 가까이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자신의 기발한 방책에 흡족해하며 다음 이러면서 기생을 연이어 불렀습니다. 외모 빼어난 예쁜 기생이 들어왔을 때 사또는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기생이 굴어앉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세서방께서 돌연 소녀의 입을 맞추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였사옵기에 이실직 고하오니 어찌하면 좋으신지요? 뜻밖의 말에 사또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태는 명확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생을 모두 빼앗길 것 같아서 밖에서 얼른 가장 아름다운 기생 하나를 골라 먼저 입을 맞추고 가슴과 아래를 어루만졌던 것입니다. 기생은 잔뜩 긴장한 채 처분을 기다렸지만 사또는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의 인사는 비록 개아들 같지만 그 기상은 가상하니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사또는 그 기생을 물리쳤고 아들은 한동안 그 기생을 가까이 하다가 어느 때부터 학업에 정진해 과거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성묘를 가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 밥을 짓거라. 어떤 양반이 이튿날 성묘를 가려고 계집종에게 이같이 분부했습니다. 당일이 되자 계집종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지시받은 대로 밥을 지어놓고 주인의 기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방에서 거동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나시려나? 계집종은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 사방이 훤히 밝아지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궁금해져서 안채로 가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안방 근처에 이르렀을 때 창문에서 뭔가 들리기에 계집종이 귀를 기울이니 주인 부부가 사랑을 나누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계집종은 마루에 앉아 선잠을 자면서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일어나시려나? 그러다 심심해서 계집종이 닭장으로 가보니 마침 횟대에서 내려온 한 쌍의 닭이 교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계집종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종알댔습니다. 너희 같은 당연놈도 주인님 따라서 성묘길을 떠날 거니? 주인은 대낮이 되어서야 일어나 뒤늦게 성묘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웃에 사는 모슴이 찾아와 계집종에게 수작을 걸었습니다. 계집종도 모슴이 싫지는 않았으나 그날따라 더러운 손이 눈에 거슬려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 풍모는 산에 닿지만 손을 제대로 씻는 않는 건 흠이로구나. 모슴은 잠깐 당황했다가 이내 계집종의 치아에 낀 이물질을 발견하고 역시 한마디 했습니다. 너의 자색은 과히 탐낼 만하나 이빨에 뭐가 낀지도 모르니 안타깝네. 서로 예상 밖의 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이후 바빠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수시로 각자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머슴은 틈만 나면 손을 씻었고 계집종은 이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서 머슴이 계집종이 있는 집으로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머슴은 계집종이 나오자 공연히 팔을 들어 손을 흔들며 주인 양반 계시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계집종은 입을 크게 벌려 깨끗한 흰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출타 중이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외파리 손님과 못생긴 모습. 어느 외파리가 포목점에 들어가서 옷감을 구경한 뒤 마음에 드는 옷감 몇 가지를 가리키며 값을 물었습니다. 주인이 100냥이라고 대답하자
외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소. 사겠소. 다만 지금 돈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집에다 잠깐 편지를 써야겠소. 보시다시피 외팔이라서 불편하니 대신 좀 써주시겠소. 주인이 기꺼이 써주겠다고 동의하자 외파리가 쓸 내용을 불렀습니다. 그럼 김서방을 통해서 100냥만 보내주오라고 써주시오. 김서방은 이 사람인데 우리 집 머슴이라오. 외파리는 자신을 따라 들어온 못생긴 사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인이 편지를 써주자 김서방은 나갔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외파리는 그 100냥으로 옷값을 치렀고 주인의 극진한 배웅을 받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포목점 주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낮엔 못에 쓰려고 100냥이나 가져간 거예요? 그 말에 포목점 주인은 사기당했음을 뒤늦게 알고 기겁했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박수무당과 보선 한 짝. 평안도 어느 고을의 박수무당이 어떤 농부의 아내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박수무당은 중부 이북지방에서 남자 무속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농부 아내가 오래도록 패기가 없어 영하다는 박수무당을 찾아갔을 때 서로 눈이 맞아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무당은 수시로 농부 없는 틈에 집으로 찾아가 재미를 보곤 했습니다. 나하고 정을 통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오. 박수무당은 늘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신기가 있는 듯 말했고 농부 아내는 잘생긴 박수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날도 농부가 늦게 돌아오리라 예상하고 둘이서 이불 속에서 사랑의 열기를 내뿜고 있는데 뜻밖에도 농부가 일찍 집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배고프니 밥을 차려줘. 깜짝 놀란 박수무당은 허둥지둥 옷을 찾아 입었는데 보선 한 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워낙 다급한지라 박수무당은 한쪽 보선만 신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농부 아내는 마치 낮잠을 자고 있었던 듯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자다니 수상하네. 사내놈을 끌어들였지. 농부 아내는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방에 들어선 농부는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뭔가 증거가 있는지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는지 추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들어 누웠어요. 어서 들어와서 제 몸을 따스하게 데워주세요. 좀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농부는 아내가 이처럼 요청하자 마음이 풀어져서 즉각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발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잡아당겨 보니 보선 한 짝이었습니다. 농부는 다시 아내의 외도에 대해 살짝 의심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빈약하므로 훗날을 위해 일단 감춰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박수무당이 농부가 있을 만한 시간에 맞춰 농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걸 모르는 농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시게.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가? 빌려준 것을 돌려받으려고 왔소이다. 그게 뭔가? 어허, 모르시나 보군요. 이댁 아주머니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험 있는 버선을 빌려드렸는데. 그러면서 박수무당은 아들을 많이 낳은 남자의 보선을 농부 아내에게 빌려주었고 엿새 정도 됐으니 이제는 아이가 들어섰을 거라면서 빨리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바라는 이가 또 있어서 필요하다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의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즉시 보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연 10달 후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 아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금 소총, 욕심과 꿀떡, 직성이 풀리다 오원.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양선달이라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양선달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이나 별난 물건을 발견하면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자기 집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직성이 풀리다라는 관용어에서 직성은 사람 나이에 따라 그 운명을 맡은 9별을 이루는 말입니다. 9별이란 재홍직성,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을 말하며 남자는 10살 때 흉한 별 재홍직성이 들기 시작하여 18살에 길한 별 목직성이 돌아옵니다. 이에 비해 여자는 11살에 목직성을 시작으로 19살에 반흉반길 별 월직성이 찾아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재홍직성 때는 음력 정월 미망 밤에 지프로 저주용 재홍 인형을 만들어 그 사람의 옷을 입히고 길바닥이나 다리 밑에 버리면 애군이 다른 곳으로 가기에 액땜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한 직성의 기운을 피해야 운수가 잘 풀려 만사가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직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질이나 운명을 이루는 의미로 변했고 본인이 타고난 성질대로 행해서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을 직성이 풀리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자신에게 닥친 나쁜 기운을 극복했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천적 성질대로 처리해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변한 것입니다. 양선달은 무력이 유난스러워 자신의 직성이 풀릴 때까지 집착함으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은연중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최생원은 양선달을 더욱 미워하여 언젠가 한 번은 단단히 골려주리라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생원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내에게 꿀을 넣어 찹쌀 경단 100개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꿀경단을 만들자 최생원은 그 경단을 모두 실에 깨어 뒤뜰에 있는 감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생원은 양선달을 초대해 사랑해서 바둑을 두다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양선달님을 대접하게 뒷곁 덕나무에 가서 꿀경단을 좀 따오시오. 잠시 후 아내는 동나무에서 경단을 따내고 쟁반에 담아내왔습니다. 양선달은 꿀경단을 하나 맛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호, 그거 참 달군. 아니 이게 정말 나무에서 열린 거요? 양선달이 꿀떡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자 최생원이 정말이라면서 양선달을 데리고 뒷곁으로 함께 갔습니다. 최생원은 동나무에서 떡 하나를 뚝 따서 양선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잡숴보십시오. 아까 잡수신 것과 맛이 같을 겁니다. 양선달이 먹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라 동나무에 매달린 꿀경단은 진짜 열매처럼 보였기에 양선달은 최생원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동나무를 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생원은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양선달은 아쉬움을 가득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생원은 또 한 가지 깨를 내어 강아지에게 밥 대신에 꿀만 사흘 동안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는 마침내 꿀똥을 누웠습니다. 강아지는 사실상 설사한 것이지만 그걸 모르고 맛보면 영락없이 꿀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생원은 그 즉시 양선달을 불렀습니다. 최생원은 먼저 번처럼 바둑을 두다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양선달님께 대접하게 꿀강아지를 데려오시오. 아내는 최생원에게 미리 부탁받은 대로 강아지, 그릇,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최생원은 강아지 꽁무니에 그릇을 갖다 대고는 강아지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꿀똥이 쭉 하고 나왔습니다. 잡숴보세요. 진짜 꿀이랍니다. 최생원이 이렇게 권했지만 양선달은 그 말을 믿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최생원은 꿀똥을 한 숟가락 떠서 자신이 먼저 먹은 후 말했습니다. 역시 달고 맛있는 꿀똥이군. 그 말에 양선달도 꿀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더니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실이네. 여보게,
그 꿀강아지를 내게 팔게. 최생원은 이번에도 양선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양선달은 안달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가끔 오는데 신기한 강아지 꿀똥을 맛보여주고 싶으니 내게 꼭 파시게. 양선달이 거듭 요청하면서 값을 높게 부르자 최생원은 못 이기는 척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양선달은 강아지에게 고기와 밥을 배불리 먹이며 애지중지했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찾아오자 양선달은 아내를 불러 꿀강아지를 내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뭔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양선달은 강아지 공문이에 그릇을 갖다 댄 후 강아지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냄새가 구린 물동이 나왔습니다. 양선달은 그걸 한 숟가락 떠서 꺼냈고 손님은 마지못해 조금 먹고는 애태태 내뱉었습니다. 채소 장수와 헐레벌떡. 싱싱한 채소 사세요. 채소 장수가 집 앞을 지나가자 떡을 먹던 서문장이 그를 불러들여서 값을 물었습니다. 장사꾼이 한 근에 한 푼이라고 말하자 서문장은 값이 비싸다면서 한 푼에 2근을 달라고 흥정했습니다. 장사꾼은 애누리가 지나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값싼 것을 찾는다면 채소가 아니라 똥을 사서 잡수시오. 그 말에 서문장의 비위가 크게 상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채소보다 비싸기에 값을 깎으려 했건만 악담 비슷한 모욕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서문장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은 채 장사꾼이 내라는 값으로 채소를 10관쯤 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장사꾼은 채소를 저울에 달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문장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떡 한 개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돈을 가지러 가는 척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사꾼은 출출하던 터였기에 주인 없는 떡을 보자 얼른 집어 먹었습니다. 잠시 후 서문장이 나와서 떡이 놓였던 곳을 훑어보는 척하고는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둔 떡을 혹시 먹었소? 채소 장사꾼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부인했습니다. 서문장은 그러면 다행이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지? 장사꾼이 왜 다행이냐고 묻자 서문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넣은 떡이라 그렇다오. 뭐라고요? 깜짝 놀란 장사꾼은 사실은 자기가 먹었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배고파서 내가 먹었습니다. 참말이요? 그렇다면 큰일이구려. 이 동네에서는 해독약을 구하기 어려운데 이를 어쩌나. 선생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장사꾼의 호소에 서문장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약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괜찮겠소? 상황이 급하니 뭐든 해야지요. 사람 똥을 조금 먹으면 해독된다고 하오. 그렇군요. 뒷간이 어디 있나요? 공짜로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는 법이니 돈을 좀 내야 하오. 내겠습니다. 얼마인가요? 그러면 채소 값과 약값을 비깁시다. 좋습니다. 빨리 뒷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헐레벌떡 뒷간으로 달려간 채소 장사꾼은 똥을 먹고 서문장은 채소를 거저 얻었습니다. 구두쇠와 걸작 복숭아 그림. 구두쇠로 소문난 노인이 칠순잔치를 벌였을 때의 일입니다. 워낙 인색한 성품이라 평소에는 누가 무슨 부탁을 할까 싶어 눈길을 피했던 노인이지만 이날만큼은 자신의 장수를 축하해 주러 온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대하며 음식을 넉넉히 대접했습니다. 모두 고맙소. 많이들 드시오. 좀처럼 보기 드문 날이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노인 집으로 모여들었고 서문장도 노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그림 잘 그리는 서문장을 보더니 평소와 달리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의 재주를 모르는 바 아니나 청할 길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으니 이참에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걸어놓고 감상하겠습니다. 서문장은 평상시 늘 무시당한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빴지만 때가 때인지라 거절하기 곤란하고 그렇다고 정성스레 그려주는 일도 내키지 않아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생각한 서문장은 이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이니 장생불사한다는 천도복숭아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서문장의 제안에 흡족해하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탁합니다. 노인은 자식들을 시켜서 그림에 필요한 종이, 붓, 목, 벼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필묵면이 도착하자 서문장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방 하나를 내어주시면 삽시간에 그려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노인이 방을 하나 마련해주자 서문장은 지필묵견을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방문을 잠그고 그림 그릴 준비를 했습니다. 서문장은 벼루의 목을 듬뿍 갈아놓은 뒤 바지를 훌렁 벗고 앉아서 볼기에 고루고루 목칠했습니다. 그리고는 펼쳐놓은 종이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일어났고 붓을 들어 화제를 쓰고 낙관을 했습니다. 볼기로 도장을 찍은 셈이지만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대형 복숭아 그림이었습니다. 서문장이 그 그림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선물하자 노인은 매우 기뻐하며 잔치 자리 정면에 걸었습니다. 어찌 이리 빨리 그렸소? 걸작이 그림. 재주가 정말 비상하군. 순식간에 그려내다니. 다른 사람들도 뛰어난 그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서문장은 시치미를 떼고 술만 부지런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끼어있던 한 화가가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석 잘 그린 그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붓으로 그린 것 같지는 않군요. 그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도 그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특히 복숭아 꼭지가 조금 이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따는 복숭아 꼭지는 가늘고 짧은데 그림에 있는 복숭아 꼭지는 굵고 둥근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남자 거시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신선히 먹는 과일이라 그런가 말했지만 복숭아 꼭지치고는 매우 특이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여 그림을 그린 당사자 서문장에게 직접 확인하고자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문장은 술 한 잔 마시고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큰 잔치이므로 큰 복숭아를 그려야겠는데 큰 붓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볼기짝으로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서문장은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노인은 민망했던지 그림을 떼어 버렸다고 합니다. 요리값, 술값 내기. 어느 사회이든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못난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서방과 임서방은 자신들의 글재주를 믿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서문장을 골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여 두 사람은 어느 날 서문장을 요리집으로 초청한 다음 함께 술과 안주를 실컷 즐기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내기합시다. 장서방이 이처럼 말하자 서문장은 무슨 내기냐고 물었고 임서방이 여기서 먹은 요리값과 술값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술에 약간 취한 서문장이 좋다고 응하면서 문제를 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지요. 둥글게 모여서 서로 연락이 수없이 많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 이렇게 네 마디를 넣어서 재밌는 문장을 짓는 것입니다. 좋소. 자네들부터 먼저 시작하게. 서문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장서방이 먼저 미리 생각해둔 문장을 지어 말했습니다. 별은 둥글게 모여서 서로 연락이 있고 수없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하나를 따려고 해도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멋지게 선제 공격한 장서방에 뒤이어 임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잎은 둥글게 모여서 연근의 실은 서로 연락이 있고 수없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피력을 짜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말을 마친 임서방은 스스로 생각해도 멋진 문장이라고 여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전에 고심하여 지어놓은 문장이었으나 임서방은 마치 가짜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서방과 임서방은 서문장 몰래 서로 눈짓을 보내며 다음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직후 서문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술을 마시니 서로 연락이 있는 것 같고, 또 상 위에는 수없이 많은 요리가 차려져 있지만 자네들이 나를 골려서 바가지를 씌우려 하나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네. 말을 마친 서문장은 벌떡 일어나서 잘 먹었다고 인사한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기고만장해 있던 장서방과 임서방은 망연자실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문장에게 크게 골탕 먹이려다 자신들이 당해서 비싼 요리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문장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고금 소총, 섬섬약질과 붉은 밧줄. 전라도 남원 땅에 진서방이란 자가 있었는데 성질이 모질고 사나웠으나 한편으로 해악 섞인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며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사가 그에 관한 소문을 듣더니 술책을 써서 한번 골려보고자 했습니다. 부사는 말 잘하는 기생을 고른 후 수화를 시켜 진서방과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너는 어떻게든 말렸어. 동침을 물리치거라. 부사의 밀명을 받은 기생은 그렇게 하겠노라 답하고는 진서방과 만났습니다. 부사는 사람을 시켜 그들의 거동을 엿보게 했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진서방은 미녀 기생이 웬 떡이냐 싶어서 잔뜩 들떠서 말했습니다. 이제 남녀 합환의 세계로 가세. 그 말에 기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은 짝짓기 전에 상대를 위해 노래한다고 하죠. 모쓱해진 진서방이 노래 한 곡조를 뽑은 후 다시 목적한 바를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생은 말로써 계속 피하면서 진서방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몸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진서방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진서방은 구해온 붉은 밧줄로 기생의 사지를 꽁꽁 묶고는 음탕한 행동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사가 진서방을 불러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간밤에 수천 기생이 말을 잘 듣던가. 진서방은 시침이 떼고 말했습니다. 천하대장부가 어찌 아녀자의 한 거를 받겠습니까? 순순히 소인에게 몸을 허락하더군요. 그 말에 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섬섬약질을 혹독한 위험으로 굴복시켰다고 하던데. 섬섬약질은 가냘프고 약한 체질을 뜻하는 말이니 힘을 써서 기생을 강제로 봉한 것 아니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이에 진서방은 일이 탈로 났음을 알고 곧바로 자세를 바꿔 엎드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서책을 알지 못하며 읽은 책이라고는 역서밖에 없습니다. 역서에 이르되 결혼이란 맺는 것이라 하기에 밧줄로 묶어서 뜻한 바 일을 치렀습니다. 매질결자를 응용한 진서방의 임기응변 해명을 들은 부사는 허리가 아프도록 웃었다고 합니다. 노인의 속법, 딸의 선택. 옛날에 예쁜 딸 하나를 둔 구두쇠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용인들에게 주는 품삯이 아까워 머리를 썼습니다. 노인은 살림 담당 집사를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간다면 내 딸을 주겠네. 노인은 자기 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에게도 소를 돌보는 목동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모두 총각이었기에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품으며 각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자기 속셈도 모르고 죽자사자 최선 다한 고용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 은근히 겁도 났습니다. 만약에 고용인들이 뒤늦게 속았음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반발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한 노인은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사위로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정해서 발표할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이 극렬히 달려들게 뻔했습니다. 노인은 딸을 불러 그간의 사정과 현재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빙그레 웃으면서 묘한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노인에게 고용인들을 방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들어오자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쉽습니다. 다만 저는 몸이 하나이므로 세 분의 아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시를 지어 결정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세 사람은 행여 아가씨의 눈밖에 날까봐 모두 좋다고 응답하면서 어떤 시를 지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장에 뾰족하고 둥글고 맛있고 가치가 있도다 라는 말을 넣어 지어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사가 가장 먼저 연못의 연꽃을 떠올리며 시를 읊었습니다. 연못의 연꽃봉우리 뾰족하고 연잎은 둥글고 연밥은 맛있고 연뿌리는 가치가 있도다. 제법 멋진 시였습니다. 그의 질세라 가정교사가 이어 시를 읊었습니다. 문 앞에 댄잎 뾰족하고 대마디는 둥글고 죽수는 맛있고 대나무는 가치가 있도다. 이 시도 괜찮았기에 경쟁자들은 긴장했습니다. 끝으로 목동의 차례가 됐는데 그는 목물 냄새조차 맡아본 적 없었기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목동은 예쁜 아가씨의 보선을 보더니 즉흥적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발은 뾰족하고 젖꼭지는 둥글고 젖은 맛있고 웃음은 천냥 가치가 있도다. 앞에 두 시에 비하면 문장력은 떨어지고 낭만은 부족하며 내용은 속된 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집사와 가정교사는 속으로 목동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의미 담긴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시를 지었습니다. 집사님의 소재는 연꽃이고 가정교사님의 소재는 대나무인데 목동님만 저를 소재로 했습니다. 이제야 누구보다도 목동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동 오라버니에게 시집가겠습니다. 딸의 이러한 결정에 노인도 집사도 가정교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차지한 목동만 만면에 희색이 가득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노인은 사윗감으로 이왕이면 배운 사람을 원했지만 딸의 선택을 받아들여 얼마 후 성대하게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고군 소총, 망아지에 놀라고 극효약에 찡그리다. 조선 중력, 박엽이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사또 이경훈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엽의 눈에 이경훈이 매우 거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박엽은 언제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고 벼렸습니다. 어느 날 박엽은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해 대접한 다음 이경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북쪽으로 사냥을 나갈까 하는데 우리와 함께 구경할 겸 사토께서 같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좋은 산골에 부임했는데 사냥을 못 해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엽은 수화를 시켜 이러저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을 받은 사령은 즉시 망아지를 구해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엽 일행은 사냥을 했고 이경훈은
말을 탄 채 따라다니며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 무렵 사령이 망아지 몸에 호랑이 가죽을 입혀 숲속에 숨겨두었다가 어미말이 지날 때 풀어주었습니다. 망아지는 한나절 동안 보지 못한 어미말을 보자 반가워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경훈이 탄 말이 바로 어미였는데 봉 가죽 뒤집어 쓴 망아지가 등장하자 어미말과 함께 이경훈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색이 된 이경훈은 호랑이가 쫓아오는 줄 알고 채찍질을 하여 그 자리에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이야이야 연신 채찍을 휘두르며 도망치던 이경훈은 말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수아가 급히 이경훈을 옮겼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이경훈에게 위문온 박엽이 특효 명약이라며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경훈이 뭐냐고 물었더니 박엽은 개똥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면서 개똥을 물에 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경훈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아픈 허리를 빨리 고치겠다는 생각에 단숨에 들이켰다고 합니다.